주원이는 과거 시험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뭐 과거 시험 못 떨어지면 자사 시험 봐도 상관이 없잖아. 일정은 그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 근데 굳이 안 보는 이유가 뭔가? 요즘에 요즘에 공대 쪽이 워낙에 유행해서 자주 볼 것 같은데 목적성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봐도 돼요. 자, 경험 삼아 한번 시험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굳이 막 그런 거를 중3인데 안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너네는 왜 안 보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시도해봐도 될 것 같거든. 그러고 나서 자사 보면은 경험이 더 풍부하니까 더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자소서를 좀 땡겨서 쓰는 것밖에 뭐 불편한 건 없을 텐데. 자, 124페이지 보시면 빛의 굴절 여기부터 가죠. 자, 124페이지 빛의 굴절 그러면서 너네가 해야 되는 거 빛의 성질. 자, 우리요 사실은 빛의 성질이라고 하지만 이건 파동의 성질이에요. 파동의 성질을 우리가 그냥 쉽게 빛의 성질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자, 빛의 성질은 크게 5개가 있어. 파동의 성질 5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직진성, 두 번째 반사, 세 번째 굴절, 그 다음에 네 번째 간섭, 다섯 번째 회절. 이게 파동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성질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앞에 있는 3가지 성질은 단지 파동만 갖는 게 아니고 물질도 가질 수 있는 성질이야. 하지만 밑에 있는 2가지 성질은 파동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성질이야.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는 건 빛의 간섭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간섭이라는 것과 빛이 퍼지는 회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직진, 반사, 굴절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조금 더 깊이 훅 들어가야 되는데요. 중학교에서 포커스는 반사에 맞췄어요. 고등학교 때 포커스는 굴절에 맞춥니다. 굴절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중에서 직진이 뭔지 알죠? 직진은 빛이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는 쭉 직진해서 간다는 거죠. 같은 매질을 통과하는 동안 빛의 경로는 바뀌지 않아. 이걸 직진이라고 해. 그래서 그럼 빛이 직진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 알아요. 뭐 하냐면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빛이 이렇게 직진하면 이 빛은 통과해서 벽에 부딪힙니다. 자, 근데 여기 온 빛은 사과에서 반사돼서 빛이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가기 때문에 사과가 있는 부분은 빛이 오지 못해서 검게 모가지는 현상이 생기니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요. 훌렁훌렁 아무렇게나 간다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온 빛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그림자 지는 현상인데 이 그림자는요 단지 지구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우주 공간 그 자체에도 그림자 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우주에서도 그림자 지는 현상을 우리가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뭘까요? 우주에서 그림자 지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 뭐이냐? 맞아요. 식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식현상도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그림자를 갖는 거야. 그래서 가려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식이라고 하는 현상은 누구의 그림자에 누가 가려지는 겁니까? 이런 씨. 그쵸. 자, 일식이라는 거 일자가 해일자거든요. 식자가 먹힐 식자예요. 해가 가려졌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해가 가려졌는데 누구한테 가려진 거냐면 달의 그림자 속에 해가 가려지는 현상이다. 이거를 우리가 일식이라고 하죠. 달의 그림자 속에 해가 가려지는 현상 이거 일식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일식이 일어나려면 첫째 순서가 어때야 되니? 야, 다 배웠어. 아닌 척 좀 하지 마. 뭐야? 이 밥탱이 새끼들아.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나온다. 해,
달, 지. 되겠어? 그래서 지구에서 달 때문에 태양이 안 보여요. 이 얘기잖아요. 태달지 순서죠. 그러면 이때 지구에서 본 달의 위상이 뭐였게? 애로하다 진짜. 뭐였지? 사기입니다. 됐어? 사기죠. 음력 며칠입니까? 사기 생기려면 음력 1일이요. 됐어? 이거였단 말이야. 자, 근데 일식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었니? 월식도 있죠. 자, 월식은 말 그대로 달이 먹혔네 이 얘기야. 달이 가려졌다는 얘기야. 누구의 그림자에? 그렇죠. 그러니까 월식은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등이 달이 가려지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현상이 일어나려면 천체 순서 어떻게 돼야 되니? 네, 요거 두 개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됐어? 그래서 태, 지, 달 요렇게 돼요. 태, 지, 달. 됐니? 그랬을 때요.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 위상. 이때 위상은 망이고 음력 15일 날 일어날 수 있어. 요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빛이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고요. 가끔 가다가 등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때 지구에서 달을 보면 망이죠. 근데 이 순간 달에서 지구를 보면 뭘까? 그게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달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의 위상은 이 순간 뭘까요? 라고 하면 너네 너무 진실해서 그래. 이걸 달로 바꾸고 이걸 지구로 바꾸면 되잖아. 내가 있는 쪽을 지구로 생각하면 되잖아. 되겠어? 이때 얘 위상 뭐니? 사기죠. 사고로 보이겠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되겠어? 자, 일식이 오래 일어날까? 월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더 길까? 이런 게 지구과학 문제예요. 고등학교 지구과학 문제. 뭐가 더 길게 일어나요? 월식이요. 왜? 달의 그림자의 크기보다 지구의 그림자의 크기가 훨씬 더 넓으니까. 알겠습니까? 그걸 빠져나올 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라는 얘기예요. 되겠니? 이런 것들은 이제 지구과학에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빛의 직진 때문에 그림자 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사라고 하는 거 빛이 가다가요.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반사라고 라고 얘기하죠.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야. 이게 반사야.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되돌아 나오는 현상. 빛이 튕겨 나와요. 이렇게 표현 안 하겠죠.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빛이 반사될 때 아무렇게나 반사되는 게 아니고 반사의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 규칙성을 우리가 반사 법칙으로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반사 법칙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교과서가 개편돼서 우리 3학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만 2학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됐어? 자, 이걸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데 반사 법칙이 뭐니? 얘기해봐. 반사 법칙이란? 네,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이게 반사 법칙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빛이 입사한 각도와 반사한 각도는 언제나 같아야 돼. 이걸 반사 법칙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각도를 재야 되는데 각도를 재기 위해서는 기준선을 재야 돼요. 각도계의 0도를 맞춰야 되니까. 그 기준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빛이 들어간 접선면과 그래서 90도 되게 선을 그으면 이게 바로 각도를 재는 기준선 법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각도는 법선으로부터 재는 겁니다. 그래서 법선으로부터 입사각선까지의 각도를 재면 이걸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법선으로부터 반사각도를 재면 이걸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해. 근데 언제나 입사각과 반사각은 늘 같아야 돼. 예외는 없어. 물리는 예외가 없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30이면 이 각도는 늘 30. 내가 이 상태로 입사각을 크게 해서 30도를 60도로 바꿔서 그러면 반사각도 60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언제나 같아야 돼. 예외는 없어. 근데 너네 알아? 하나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항상 평행한 빛들이 나온다고요. 자, 그랬을 때 표면이 매끄러워요. 자, 평행한 광선이 이렇게 온 것처럼 이것과 평행하게 또 다른 빛이 이렇게 오겠죠. 근데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이 면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렸을 때 이 방향이 여기서 법선을 그렸을 때 여기서 법선을 그렸을 때 방향이 다 같아요. 그렇다면 이 빛들의 입사각의 한 놈이 30도면 얘도 30도, 얘도 30도를 이룹니다. 그랬을 때 빛이 반사될 때 반사법칙 성립해야 되니까 이 빛의 반사도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이 빛도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 빛도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표면이 매끄럽다면 빛이 나가는 모든 빛이 다 같은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모두 다 한 방향을 향해서 정확하게 나갑니다. 이 반사를 우리가 정확한 반사, 정반사라고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같은 광원에서 빛이 나오지만 표면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칠판은 표면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한데 같은 광원에서 빛이 나오면 빛은 평행하게 간다고 그랬으니까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 빛들이 나오고 있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빛은 이렇게 왔으니까 만난 점이 이 점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리고 그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시면 법선이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는 빛이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시면 돼요. 이 방향입니다. 그러면 요 각도가 입사각입니다. 되겠어? 자, 얘는 빛이 여기 왔으니까 여기를 지나는 접선을 그리시면 접선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시면 법선은 거의 이렇게 붙어버려요. 되겠어? 그랬을 때 요 각도가 60도네. 그러면 얘는 60도 반대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쵸? 근데 얘는 요 각도를 보니까 요 각도가 10도네. 그럼 반대 방향 10도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가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법선으로부터 이 방향으로 5도야. 그럼 반대 방향 5도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가다 보니 표면이 매끄러운 게 아니고 표면이 거칠 거예요. 거칠 때는요,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방향이 한 놈은 이 방향, 한 놈은 이 방향, 한 놈은 이 방향 다 달라. 그래서 표면이 거칠 때는 빛이요, 한 방향이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반사를 우리가 난잡한 반사, 난반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사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표면이 매끄러울 때 한 방향으로 빛이 반사되는 정반사와 표면이 거칠 때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되는 난반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정반사를 하던 난반사를 하던 얘 문제야. 그거랑 상관없이 항상 어느 순간이건 반사 법칙은 항상 성립된다. 어느 순간에도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그러면 이 칠판에서 정반사를 할까요? 난반사를 할까요?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경우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자,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증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정반사가 일어나서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물체는요. 그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내 모습이 정확하게 비칩니다. 누가 그럽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고 온 거울이 그렇습니다. 거울에 여러분들 얼굴이 비치죠. 정반사하기 때문에 사물을 비치는 겁니다. 되겠어? 하지만 칠판 앞에 서 있어도 칠판은 내 얼굴을 비치지 못합니다. 왜요? 얘는 난반사하기 때문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난반사하는 물체는요. 내 얼굴이 비치지 않고 단지 그 물체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난반사하는 물체는요. 빛이 한 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 글씨를 써도 이 글씨를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도 보고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왜? 여기서 나간 빛이 사방으로 다 나가기 때문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볼 건데 달을 부산에 있는 사람도 보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봅니다. 맞아? 그건 달에서 무슨 반사하고 있다는 거야? 난반사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정반사는 한쪽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방향에서만 나를 비춰볼 수 있어요. 되겠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사들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요거는 중학교에서 교과서 개편되기 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3들은 배워서 써야죠.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죠. 중학교 2학년에서는 요게 빠졌습니다. 정반사, 난반사. 지금 처음 듣는 겁니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반사될 때요. 꼬매나 파동이 오는 거잖아. 그러면 마루골 이렇게 와서 얘가 부딪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와서 물체에 반사될 때 마루로 가서 반사될 때 그대로 마루로 나오는 반사도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경로만 봤는데 위상도 보자는 거죠. 마루로 와서 부딪혔는데 부딪혀서 반사될 때 위상 안 바뀌고 그대로 마루부터 시작해. 이런 반사를 우리는 자유단 반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마루로 와서 부딪혀서 반사될 때요. 위상이 정반대로 확 바뀝니다. 골로 바뀌어서 반사돼요. 이걸 우리가 고정단 반사라고 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빛의 경로도 중요하지만 파동이라는 건 위상을 가져, 모양. 그러면 그 모양은 언제나 일정의 아니야. 누구랑 부딪히느냐에 따라 위상이 그대로 반사될 수도 있고 위상이 거꾸로 뒤집혀서 반사될 수도 있단 말이야. 되겠어? 그중 위상이 그대로 반사되는 자유단 반사는 어떨 때 그래요? 라고 하면 자유단 반사는 느린 매질에서 빛이 오다가 자기보다 빠른 매질을 만났을 때 반사될 때 그래. 거꾸로 고정단 반사는요. 빠른 매질에서 빛이 진행하고 오다가 갑자기 느린 매질을 만날 때 그래. 예를 들어요.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입니다. 공기가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요. 물이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공기에 비해서 느립니다. 자, 그러면 빛이 이렇게 오다가 일부가 반사돼서 나가는 거 알죠? 일부는 굴절하고 들어가겠지만. 됐어? 그러면 여기서 반사될 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마루골 하고 와서 마루로 만났다. 근데 얘가 반사될 때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을 만난 거죠. 이때 위상이 정반대로 확 바뀝니다. 그래서 골부터 반사돼서 이렇게 나갑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자기보다 느린 매질을 만나면 위상이 뒤집힙니다. 이걸 우리가 고정단 반사라고 하고요. 거꾸로 물에서 쏜 빛이 공기를 만나서 반사될 때 됐어? 자기보다 빠른 매질을 만날 때 위상 변화 없이 그대로 반사됩니다. 되겠어? 이게 나중에 간섭이랑 만나. 간섭이랑 만나면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서 가잖아. 근데 여기가 빠른 매질이고 여기가 느린 매질이란 말이야. 그럼 반사돼서 나올 때 돌로 부딪힌 아이가 마루로 돼. 되겠어? 그리고 여기에 얇은막 간섭, 어떤 애는 반사되지만 어떤 애는 굴절해서 들어갔다가 반사돼서 이렇게 나오잖아. 굴절할 때는 그대로 가거든요. 그랬다가 여기서 반사돼서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이 파동과 이 파동은 위상이 정반대로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쇄간섭이 일어나. 알겠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위상이 바뀔 수도 있는 그래서 반사도 있고 위상이 안 바뀌는 반사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어로 위상이 안 바뀌는 건 자유단 반사, 위상이 바뀌는 건 고정단 반사인데요. 꼬맹아, 자유라는 게 뭐냐면 가다가 나보다 빠른 매질을 만나면 자유로워져요. 됐어? 라는 뜻이에요. 됐어? 나보다 느린 매질을 만나면 진동이 잘 안 일어나. 고정돼. 그래서 고정단 반사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알겠어?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니 여러 방향으로 가니 이거에 대한 것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학교 내용이라면 고등학교 내용은 이때 반사될 때 위상은 어때? 라는 생각까지 집어넣어야 된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게 반사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반사를 이용한 대표적인 게 거울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반사, 직진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의 포커스는 굴절이라고 했죠. 자, 굴절에 대해서 하자. 굴절이 뭡니까? 라고 하면 굴절은요. 빛이 가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꺾이는 현상이 굴절이에요. 그래서 그중 일부는 이 순간에도 반사되는 빛도 있어요. 그리고 굴절하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야. 너네 맨날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자, 그러면 이때 굴절할 때도 각도 재고 싶어. 그러면 각도를 재는 기준선을 다시 그려야죠. 그게 아까 얘기한 법선입니다. 그래서 법선을
그렸을 때 법선으로부터 입사각선까지의 각도가 입사각이고 법선으로부터 반사각선까지의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했고요. 법선으로부터 굴절광선까지의 각도를 우리는 굴절각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되겠어? 그래서 각각의 위치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입사각이 크니 굴절각이 크니? 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입사각이 클까요? 아니면 굴절각이 클 때도 있습니까? 굴절각이 클 때도 있습니다. 되겠어? 자, 지금은 물은 빠른 매질이고요. 아니, 공기는 빠른 매질이고 물은 상대적으로 느린 매질이에요. 지금은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면서 굴절한 거야. 그걸 학교에서는 공기에서 물로 가 이거야. 그랬을 때 입사각이 어디에 생겼냐면 빠른 매질인 공기 중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긴 겁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빠른 매질 쪽에서 생겼어요. 예를 들어 이 각도가 만약에 30도야. 그럼 반사각 빼박 30도겠죠. 예외는 없어요. 자, 근데 굴절각은요. 여러분들 직진한 것보다 안쪽으로 꺾여 들어갔으니 적어도 이 각도는 30도보다 작겠죠. 그래서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아요 라고 우리는 외웠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항상? 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굴절각이요. 느린 매질 쪽에서 생겼으니까 각도가 더 작은 거예요. 항상 느린 매질 쪽에 어떤 각이 생겨도 느린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가 무조건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작아서 예를 들어 10도라고 치자.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입사각을 조금 크게 했다고 치자. 30도에서 레이저 포인트를 조금 더 누워서 입사각을 30도가 아니고 45도로 크게 했다고 치자. 그럼 반사각도 따라서 같아야 되니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되겠어? 그러면 이때 굴절각은요? 원래 굴절각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그대로일까? 이거요? 커집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따라서 굴절각은 됐어? 예외 없이 커집니다. 예외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물리의 특징이야. 그래서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져서 뭐 15도?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같이 변해. 되겠니? 그래서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도 같이 커진다?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근데 제가요 거꾸로 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빛을 이렇게 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일부는 여기서 반사돼서 튕겨나가고 일부는 굴절해서 나가는데요. 이때 굴절해서 나가는 빛이요. 사실은 여기서 쏘면 굴절각이 이렇게 갑니다. 되겠어? 같은 방향 여기서 쏘면 이게 입사각으로 바뀌면서 얘는 굴절각으로 바뀌어요. 경로가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법선을 그리시면 이 각도가 입사각이고 이 각도가 반사각인데 꼬맹아 굴절각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굴절각이에요. 직진한 것보다 훨씬 더 누워요. 왜냐하면 항상 파동은 느린 매질 가까이로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눕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쟤랑 반대로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 쪽으로 쏴본 거야. 됐어? 물에서 공기 중으로 쏴본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물 쪽에서 생긴 게 무슨 각이냐면 입사각이고요. 자, 이거는 늘 반사각이랑 같아야 되고요. 이때 굴절각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공기 중에 생겨요. 그래서 공기 중에 생긴 각도가 굴절각인데 이 굴절각이 빠른 매질 쪽에 생겼단 말이야. 맞아요. 빠른 매질 쪽에 생긴 각도는 그게 입사각이든 굴절각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각도가 큽니다. 그래서 굴절각이 항상 작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굴절각이 어느 매질 쪽에 생겼느냐에 따라 입사각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어. 그러니 학교에서 거꾸로 줘. 됐어? 거꾸로 이 그림을 주고 이거 A 매질, 이거 B 매질 누구의 속력이 더 크니? 이거 물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매질에서 생긴 각도 보시면 돼요. 각도가 더 큰 애가 빠른 매질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A가 B보다 더 빠르구나. 이거를
그러면 얘도 30도겠죠? 근데 굴절각이 더 커서 이 각도는 70도라고 적어줄게요. 됐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입사각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 상태에서 입사각을 크게 하면 아까는 입사각을 크게 하니까 굴절각 커졌어. 그럼 얘는 똑같을까 반대일까?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되겠어? 항상 입사각을 크게 하면 그게 무슨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가도 상관없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 같이 커져요. 굴절각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각도를 45도로 크게 했어? 그럼 반사각도 45도가 되는데 굴절각도 같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사각을 크게 했더니 굴절각이 지금보다 더 커져. 그래서 연병할 90도가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됐어? 굴절각이 정확하게 90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되겠니?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요. 항상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큰데 입사각을 조절하면 굴절각을 정확하게 90도로 만들 수 있는 입사각이 생깁니다. 그때 이 입사각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임계각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었어요. 이걸 임계각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이 임계각보다 내가 각도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임계각보다 각도를 조금이라도 입사각을 더 크게 하면 예외는 없죠. 입사각이 커졌으니까 굴절각도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90도보다 더 커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90도보다 더 커졌으니까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게 굴절각. 굴절은 다른 매질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굴절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매질로 빠져나가는 광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광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때요. 얘가 46도면 얘도 46도인데 굴절각이 더 커지면 95도 됐어요. 되겠어? 그래서 하나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전부 다 반사된 것처럼 보인다. 이걸 전반사라고 불러요. 되겠어?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크게 하는 그 순간부터 무조건 전반사 일어난다. 근데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왜요? 자, 입사각이 46도면 반사각도 46도라서 반사각 일로 오죠. 그리고 굴절각도 커지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서 반사각, 굴절각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못 생깁니다. 하나의 매질에 광선이 두 개가 따로따로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굴절광선이 들어와서 반사광선이 붙어버려요. 다 여기 붙어버립니다. 굴절광선이 별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전부 다 반사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전반사예요. 알겠습니까? 이 전반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반사에서 전반사를 만들 수 있어? 아니 모든 굴절에서 전반사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언제만?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만 만들 수 있어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만 전반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외에서 부러워하는 거 뭡니까? 광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터넷 통신선이요. 다른 나라에서 못 쓰는 줄 아세요? 전선 써요. 아직도. 구리 전선 써요. 자, 이렇게 구리 전선을 가지고 인터넷 통신한단 말이야. 전선이니까 전자가 이동해서 신호를 전달합니다. 됐어? 자, 그 신호를 전달하는데 내가 정보를 이렇게 쏘면요. 일부는 반사돼서 오고요. 일부는 굴절해서 빠져나가요.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서 빠져나가니까 그 전선 주변에서 빠져나가는 이 파동을 잡으면 도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첩보 영화 보면 전봇대에 아저씨들 올라가서 막 도감청해요. 됐어? 이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도청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전선으로 통신을 하지 않고요. 뭘로 하냐면 광섬유라고 하는 전반사를 이용한 도구를 만들었어요. 됐어? 이 전반사를 이용해서 광섬유를 만드는데 광섬유는 안쪽이 느린 매질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빠른 매질로 감쌉니다. 이걸 통틀어 우리가 광섬유라고 부릅니다. 안쪽에 있는 섬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어, 얘가 느린 매질.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애를 클래딩이라고 해요. 이게 빠른 매질입니다. 느린 매질에서 내가 뭘 쏘는 거냐면 얘가 광섬유라고 이름 붙인 거 알죠? 왜 광자니? 이거 무슨 광자야? 빛이요. 그래서 전선처럼 전기신호로 쏘는 게 아니고 빛으로 쏘는 겁니다. 빛으로. 그러니까 전달되는 속도가 열나 빠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빠른 겁니다. 되겠어? 자, 빛을 쏘는데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쏴. 근데 아무렇게나 쏘는 게 아니고요. 이때 이 입사각이 무조건 임계각보다 크게 쏩니다. 임계각보다 크게 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전반사밖에 안 일어납니다. 전반사밖에 안 일어나니까 밖으로 굴절해서 나가는 광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광섬유는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파동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감청이 불가능하니까 우리나라는 해킹을 하죠. 도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100을 쏘면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 10이 빠져나가고 90만 원, 또 10 빠져나가고 8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정보에 손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반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100을 쏘면 100이 와요. 그래서 나는 100이라고 하는 선명한 정보를 그대로 받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광섬유를 이용해서 요즘 통신한다. 그래서 정보에 손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광 케이블을 다 밑에 깔아놓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 송신하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섬유는 전반사를 이용한 거다. 전반사. 되겠어? 전부 다 반사되는 거. 알겠니? 이거 이용한다. 이거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요. 입사각을 임계각보다 더 크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런 식으로 빛이 가면서 굴절한다 그래서요. 자, 굴절하는데 나요. 이렇게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들어갈 때요. 꺾여 들어가지 않고 굴절한다 그랬죠. 왜 굴절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매질로 갈 때 파동은 무조건 굴절한다 그랬죠. 굴절하는 이유가 뭐야? 꺾이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매질 간에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이 뭐에서 달라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같지 않으니까 꺾이는 거야. 속력이 같으면 꺾이지 않아. 직진해. 알겠어? 네. 속력이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꺾입니다. 자, 그 중에서요. 어떤 애는요. 공기 중에 빛을 쐈는데 공기 중에서 물로 쐈더니 빛이 이렇게 꺾였어. 근데 공기 중에서 물이 아니고 유리로 바꾸면 이 얘기예요. 자, 공기에서의 빛에 전달되는 속도를 100이라고 치자. 그래서 물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력은 50, 유리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도는 20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공기 중을 통과했던 애가 물속으로 들어올 때요.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가 얼마나니? 50 나요. 그 속력 차만큼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의 속력 차이 때문에 이렇게 꺾여서 왔어요. 근데 공기 중에서 유리로 쏘면 공기와 유리 사이의 속력 차이가 얼마나입니까? 80 나옵니다. 그러면 속력 차가 더 생기죠? 그럼 뭐예요? 더 많이 확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꺾이는 정도가 속력 차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유리로 바꾸는 순간 빛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꺾여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고 하는 걸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스넬이라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꺾이는 비율을 보면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를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사람이 스넬입니다. 그 스넬이 굴절을 통해서 알아내기 때문에 이걸 굴절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그 굴절 법칙을 알아낸 과학자가 스넬이라서 이 단어 말고 우리는 스넬 법칙이라고 더 많이 씁니다. 스넬 법칙이 바로 굴절 법칙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얼마나 꺾이느냐 이 정도를 나타낸 걸 우리가 굴절률이라고 하는데 꼬맹아 봐봐. 원래는 직진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치? 근데 물로 들어갈 때는 요만큼 꺾였는데 유리로 갈 때는 이만큼 꺾였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굴절했니? 굴절률이 더 큰 건 누구니? 유리로 들어갈 때예요. 됐어? 꺾이는 정도를 이 사람은 굴절률이라고 했고요. 굴절률을 스몰 n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스넬이야.
되겠어? 자, 근데 이러한 굴절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고요. 상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굴절은 무조건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이는 거잖아요. 자, 절대 굴절률은요. 무조건 매질을 공기 중에서 그 매질로 갈 때. 됐어? 네, 출발은 무조건 공기로 정해놓는 거예요. 공기에서 그 매질로 갈 때 속력 차이가 얼마나 나? 그걸 표현한 게 바로 절대 굴절률이야. 됐어? 자, N 공기, 그러면 공기의 절대 굴절률 이 뜻입니다. N 물의 절대 굴절률, N 유리의 절대 굴절률 이 뜻입니다. 자,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출발은 무조건 공기로 해야 되는 거니까 공기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공기. 속력 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꺾이는 게 없겠죠. 이때 속력 차이가 똑같으니까 1로 봅니다. 그래서 자, 얘는 물의 절대 굴절률은 공기에서 물로 갈 때. 그래서 2야. 근데 공기의 속력이 100이죠. 물의 속력은 50이죠. 다시 말해요. 물의 속력은 공기의 속력의 몇 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절대 굴절률을 2로 씁니다. 그래서 속력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대 굴절률 2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굴절률이 2라는 얘기는 속력이 절반으로 줄었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에 비해서 물에서의 전달 속력은 절반밖에 안 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꼬매나 유리의 절대 굴절률은요. 공기에서 유리로 간 거잖아요. 자, 근데 공기의 속력은 100으로 줬고요. 유리의 속력은 20으로 줬네요. 그러면 유리의 절대 굴절률 얼마로 쓰면 될까요? 5로 쓰면 되죠. 알겠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 굴절률을 주면 어떤 애의 절대 굴절률이 2.5래 A가 아하 얘는 공기 중에서보다 속력이 2.5분의 1로 줄었구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네. 자, 이런 식으로요. 4분의 1로 줄었네. 그래서 얘 속력은 25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굴절률을 보면 공기에 비해서 속력이 몇 배 늘려졌는지 보일 수 있다. 이해돼? 이런 얘기야.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서 이 숫자를 보면 누구의 속력이 더 느린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새끼보다 이 새끼의 속력이 더 느리죠. 되겠니? 자, 그러면 상대 굴절률은요. 공기로 고정시켜 놓지 않습니다.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 둘의 속력 차이를 나타낸 거야. 되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 N 공기 물 N 물 공기 N 물 유리. 됐어? 이거 뭐야? 물에서 유리로 갈 때 상대 굴절률 이런 뜻이에요. 됐어? 또는 N 유리 물. 됐어? 이 얘기예요. 됐어? 얘는 유리에서 물로 갈 때 속력 변화가 몇 배 이런 얘기잖아요. 되겠어? 네. 자, 그럼 생각해봐. 물의 속력 50, 유리에서의 속력이 20. 상대 굴절이 얼마? 2분의 5. 됐어? 5분의 2니까 속력이 5분의 1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 굴절률은 얼마? 2분의 5.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2분의 5네.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얘는 5분의 2네.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얘는 역수관계겠죠.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한 상대 굴절률을요. 선생님이 공기에서 물로 갈 때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상대 굴절률을 우리는 여기에 N 공기 물로 설명해 볼게요.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갔어요. 상대 굴절률 어떻게 구해요? 얼마예요? 뭐 이런 얘기야. 되겠어? 상대 굴절률은 이렇게 구하는 식으로 세운 게 스넬입니다. 물분의 공기. 알겠어? 이게 식이야. 근데 굴절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대 굴절률은요. 물의 속력분의 공기의 속력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물에서의 속력이 50이고 공기에서의 속력이 100이니까 상대 굴절률 2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너네 알아? 파동의 속력 구하는 방법. 보이는? 이 개놈식이들. 파동에서 속력 구하는 방법. 보이는? F 람다. 되겠어요? 그러니 공기에서의 속력을 직접 주면 속력을 직접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파장과 진동수 주면 진동수에다가 파장을 곱해도 되잖아.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공기 이거는 F 물, 람다 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내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실제로 파동이 반사하거나 굴절하거나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게 있다. 뭐야? 진동수는 절대 안 돼. 그러니 공기 중에서 진동수가 50이면 물에 들어가도 진동수가 50이에요. 이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진동수와 이 진동수 똑같으니까 약분해버리면 되죠. 그러니 실제로 굴절률은요. 진동수에다가 파장을 곱해서 굴절률을 구할 필요 없이요. 얘는 날아가니까 파장 길이 비율이 곧 상대 굴절률이다. 그래서 파장 길이 비율이 곧 상대 굴절률 비율입니다. 그러니 얘는 상대 굴절률이 2라고 했으니까 둘의 파장 비율도 2예요. 그러니까 얘 파장이 1m면 얘 파장은 반드시 2m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자, 또요. 이 상대 굴절률을 구하는 방법은 속력의 비율로 구해도 되고 파장의 비율로 구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속력이 빠른 쪽이 각도가 크다. 그 각도의 비율이 사실은 속력 비율입니다. 되겠어? 그러니 여기 공기 중에서 생긴 이 각도와 세타 공기 물에서 생긴 이 각도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속력 비만큼 생깁니다. 그러니까 느린 쪽의 각도가 작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각도로 계산하면 이 값이 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값으로 바꾸려고 앞에 사인과 취하는 겁니다. 그럼 값으로 나오죠. 그래서 사인 세타 공기 이렇게 해도 이 값이 다 똑같아요. 되겠어? 이 값이 다 똑같습니다. 단 쓰는 순서 분모 분자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절대 굴절률을 쓸 때만 M 공기분의 M 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굴절률만 거꾸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스넬 법칙이라고 한다. 이게 스넬 법칙이다. 됐어? 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요. 항상 이 공식을 보고 절대 굴절률 줘요. 절대 굴절률하고 나머지 하나 파장을 주던 각도를 주던 속력을 주던 합니다. 그래놓고 나머지 하나 구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절대 굴절률을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이 식이 넣어도 되고요. 또는 간단하게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그랬을 때 보시면 N 공기 람다 공기는 N 물 람다 물 이런 식으로 정리되죠. 그래서 또는 N 공기 사인 세타 공기가 N 물 이런 식으로 정리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이 중에서요 3개 주고 하나 묻습니다. 되겠냐? 그럼 그거 구하시면 돼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요 나요.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임계각이 몇 도야? 나 그게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임계각이 얼마야? 이거 알고 싶어요. 그래서 공기의 절대 굴절률 1입니다. 얘는 기준값이니까. 그죠? 물의 절대 굴절률 2입니다. 되겠니? 그래서 여기 1, 여기 2. 그랬을 때요. 물에서 생긴 임계각이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자, 임계각일 때 굴절각은 몇 도? 90도요. 되겠어? 사인 90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되겠어? 이거 1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2 사인 임계각이 얼마? 1. 그러면 사인 임계각이 얼마? 2분의 1. 맞냐? 그러면 세타 값이 얼마? 30도. 이렇게요. 그래서 임계각을 할 수 있어요. 굴절도 불러요. 되겠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어?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 나갈 수 있고요. 우리 굴절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물 속에다가 다리를 집어넣으면 다리가 짧아 보인다며. 그렇대. 물 속에 있는 다리는 짧아 보여. 왜? 수심이 얕아 보이니까. 물의 바닥이 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실제로 물에 들어가는 내 다리의 길이가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밖에서 보면 수심이 떠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물바닥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다리가 요만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물속에 있는 다리는 짧아 보여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내 다리 길이는요. 그래서 얼마로 보일까요? 이게요. 이것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되겠어? 자, 여기다 집어넣어서 상대 굴절률이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래서 상대 굴절률이 이렇게 나와. 그랬을 때요. 물속에서 본 네 다리 길이분의 실제 다리. 그래서 요거예요. 상대 굴절률이 예를 들어서 2라고 치자. 그러면 실제 물속에 들어가는 게 60cm면 물속에서 네 다리의 길이가 30cm로 나와.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되겠냐? 이런 것들. 그래서 수심이 얼마나 얕아 보이는지도 계산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스넬 법칙인데, 자, 정신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자, 보면은 절대 굴절률, 상대 굴절률 뭔지 대충 알았어. 자, 근데 바닷속에 스쿠버 다이버가 들어갔어. 바닷속에 스쿠버 다이버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늘을 본다. 하늘이 어떻게 보일까? 하늘을 봐요. 망망대 바닷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뻥 뚫려 보이겠죠. 되겠어? 아니라고요. 실제로 하늘은 조금밖에 안 보입니다. 나머지 까맣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요. 그래서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 눈에 들어왔다가 반사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을 보는 건데 실제로 내 눈에서 빛이 이렇게 나갈 때 여기서 굴절하니까 이렇게 가겠죠? 근데 꼬매나 조금 더 옆을 보면 어떻게 되니? 얘가 이렇게 와.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봐봐. 요 입사각보다 요 입사각이 옆으로 갈수록 보여지니? 커져서. 자,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뭐해져야 되니? 커져요. 그래서 옆으로 가다 보면 이 굴절각이 정확하게 90도인 순간이 생겨. 맞아? 그럼 그거보다 옆으로 가면 빛이 그래서 하늘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하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어? 반대편을 봐도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보고 빛이 이렇게 나갈 건데 조금 더 옆으로 많이 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사각보다 이 입사각이 커져서 여기가 임계각이 형성이 돼요. 그럼 그거보다 이쪽으로 하늘이 보일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보면 망망대해 하늘이 넓게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임계각 전까지 여기까지만 하늘이 보여요. 그 바깥쪽은 까맣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래서 이 구멍의 크기 점점 줄어듭니다. 알겠니? 그래서 수심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걸 우리가 스넬의 창이라고 하고요. 이때 그래서 어떤 걸 주냐면 여기에서요. 이 임계각에 해당되는 이 각도하고 수심을 줘요. 그러면 굴절률이 얼마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이런 것들도 문제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스넬의 창이라고 하고 전반사 때문에 일어난다.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거울이라고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는 렌즈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죠? 거울의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거울의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울의 종류 세 가지 불러. 뭐가 있습니까? 평면거울. 그래서 또 볼록거울. 거울을 우리가 거울 경자 써서 볼록경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 그래서 네, 오목경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 자, 거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평면 거울이 있고요. 볼록 거울이 있고요. 오목 거울이 이렇게 거울은 세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빛을 쏠 거야. 그래서 빛을 쏘는데 이 빛을요. 정확하게 거울의 한가운데
그리고 위 아래에다가 모든 거울에다가 똑같이 쏴볼게요. 모든 거울에 똑같이 빛을 정가운데 위아래 이렇게 쏴볼게요. 자, 거울이니까 빛은 반사됩니다. 반사되는데 꼬맹아 잘 봐. 얘요. 빛이 들어간 이 면과 그래서 네, 빛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입사각이 몇 도입니까? 아니거든요. 0도입니다. 법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사각이 0도예요. 얘. 그러면 입사각이 0도니까 반사각 몇 도? 0도예요. 그래서 빛이 그대로 반사돼서 나오죠. 그래서 얘도 그대로 반사돼서 나옵니다. 자, 볼록 거울이든 오목 거울이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운데에 쐈다면 정확하게 가운데 쏜 빛은 얘랑 똑같습니다. 입사각이 0도예요. 그러니까 반사각이 0도 그대로 나옵니다. 정가운데에 제대로 쐈다면. 되겠어? 근데 정가운데가 아니고 옆으로 벗어나면 이 빛이 들어간 접선면은 얘입니다. 이제. 맞아요.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시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 빛은 몇 도로 들어간 거냐면 30도로 들어갔어요. 그럼 반사될 때 법선의 반대 방향으로 30도로 이 빛은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냐? 근데 얘는 여기에 쌌기 때문에 이 법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이것과 같은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이해돼? 자, 얘 같은 경우에 빛을 이렇게 쐈는데 빛이 들어간 점의 접선은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면 이거고 이만큼이 입사각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반사각이 생겨서 빛이 이렇게 가는 얘기예요. 얘는. 그러면 이 빛은 거꾸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빛의 경로가요. 평면, 볼록, 오목이 경로가 나요.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경로가 다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평면 거울은요. 빛이 간 방향 그대로 반사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 내 몸에서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갔다가 거울에 부딪혀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죠. 그걸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데 빛의 경로가 왜곡이 없어요. 그대로 갔다 그대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내가 비춰서 생긴 나의 상은 왜곡이 없이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빛의 경로가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춰있는 상과 나를 보면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모양, 크기, 하다못해 거울로부터 나까지의 거리가 2m면 거울로부터 상까지의 거리도 정확하게 2m에 위치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거리 이런 것들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일정합니다. 경로가 안 바뀌니까. 근데 평면 거울에 비출 때 바뀌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바뀔까요? 그렇죠. 평면 거울에 비출 때 바뀌는 건 딱 하나, 좌우만 바뀝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면 거울에 비춰보면 이게 거꾸로 바뀌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것만 바뀝니다. 좌우만 바뀝니다. 되겠어? 이런 거야. 자, 그러니 평면 거울로부터 내가 멀어져. 평면 거울로부터 내가 멀어지면 상도 멀어지겠죠. 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크기가 바뀌니? 아니죠. 평면 거울로부터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번에 어떤 학교 중학교 2학년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평면 거울로부터 내가 멀어질수록 그래서 상의 크기가 작아진다. 크기의 변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냥 원근감이라고요. 크기는 안 바뀐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얘기예요. 됐어? 네. 그 다음에 내가 평면 거울에서 나의 전신을 비출 겁니다. 그러면 전신을 비춰보기 위한 거울의 최소한의 길이는? 네. 라고 하면 내 키의 절반이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고요. 자, 내가 이렇게 내 눈으로 볼 거 아니니? 내 눈으로 볼 거야. 뭘 볼 거야? 거울에 비친 상의 모습을 볼 건데 이 머리 여기가 내 눈에 와야 되고요. 다리도 내 눈에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필요한 거울의 크기는 요만큼만 있으면 사실 보이는 거야. 알겠어? 그랬을 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은 거 아세요? 돼요. 그랬을 때 길이비가 1대 얼마입니까? 2죠. 거리비가 같으니까. 되겠어?
되겠어? 그러니까 이 길이도 1대2여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 거울에서 전신을 비춰볼 때 내 크기의 절반이면 무조건 다 비춰본다. 그래서 멀리 간다고 해서 상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크기는 똑같습니다. 원근감인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뭐더라 요즘에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게 평면 거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관심은 평면 거울이 아니죠. 볼록 거울 또는 오목 거울이에요. 이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은요, 상이 똑같아 보일 수가 없어요. 왜요? 빛의 경로가 일정하지 않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빛의 경로가 왜곡됩니다. 어떤 애는 빛이 퍼지고요, 어떤 애는 빛이 모입니다. 그래서 갔던 대로 빛이 그대로 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이 왜곡돼서 보여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이 퍼지는 아이가 있고 빛이 모이는 아이가 있단 말이죠. 이때 상이 어떻게 보는가? 이게 이제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처럼 렌즈도 그렇습니다. 렌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목 렌즈가 있고 볼록 렌즈가 있죠. 얘도 똑같이요. 빛을 정가운데 위 아래로 빛을 쏩니다. 그럼 나 물어볼게요. 모든 빛은 다른 매질을 들어갈 때 무조건 굴절한다. OX. 모든 빛은 다른 매질로 들어갈 때 무조건 굴절한다. OX. X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공기 중에서요, 물속으로 빛을 이렇게 쐈더니 굴절했죠? 이렇게 쏴서 그래요. 이렇게 쏘지 않고 이렇게 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직진해서 굴절 안 합니다. 되겠어? 네, 왜? 입상하기 영도니까 부적도 영도여야 돼. 이 경우만 굴절 안 합니다. 이걸 뺀 나머지 경우에 굴절합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빛이 굴절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하지만 대다수는 굴절하겠죠. 자, 그때 정확하게 가운데 쌌을 때가 물에 수직으로 빛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굴절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렌즈의 정확하게 가운데를 찾는 방법입니다. 빛이 굴절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거기가 정확하게 렌즈의 가운데입니다. 되겠어? 네. 자, 오목 렌즈에서도 빛이 정가운데 쌌다면 얘 굴절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근데 위 아래로 쏘면 이제 경우가 다르죠. 예를 보면요. 볼록 렌즈 먼저 보여드릴게요. 볼록 렌즈 이렇게 쏘면 빛이 들어간 점은 이 접선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나는 이렇게 그릴 건데 원래 빛은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공기 중에서 유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느린 매질 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꺾여야죠. 되겠어? 자, 꺾일 때 느린 매질 쪽에 가까이 꺾입니다. 느린 매질 쪽에 가까이 꺾인다는 건 느린 매질로 들어갈 때 법선 쪽에 가까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되겠니? 그러니 빛이 이렇게 가지 않고 법선 쪽에 가까이 붙으니까 얘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여기에서 간 빛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해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렌즈는 무조건 자기가 간 경로보다 두꺼운 쪽을 향해서 꺾여요. 그럼 여기보다 두꺼운 쪽이 아래니 위니? 아래죠. 그래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빛을 여기서 쐈어요. 그러면 여기서 꺾일 때요. 위로 꺾이겠니? 아래로 꺾이겠니? 위요. 위가 더 두꺼우니까. 되겠어? 그래서 얘 이렇게 가요. 얘 이렇게 간다고. 되겠어? 이게 빛의 경로예요. 그래서 오목 렌즈에서는 빛이 퍼지고요. 볼록 렌즈에서는 빛이 모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평면 거울이 아닌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볼록 렌즈, 오목 렌즈에서 상이 어떻게 생기냐? 이제 이게 이 책의 한가득이에요. 자, 그랬을 때 상을 결정하는 건 볼록 거울이야, 오목 거울이야 이게 아니에요. 빛이 모여 퍼져 이겁니다. 빛이 모여 퍼져 이겁니다. 자, 꼬매가 골 때리는 거. 이 볼록 렌즈에서 빛이 왜 모였어?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유리라서요. 볼록 렌즈에서 빛이 가다가 이렇게 꺾인 거죠. 근데 바꿔드릴게요.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공기냐. 우리는 습관적으로 밖이 빠른 매질이고 렌즈 안이 느린 매질이야. 그래서 빛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수능이나 경시에서는 이 상황을 바꾸죠.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공기니까 바깥이 더 느린 매질이야. 안이 더 빠른 매질이야. 그럼 볼록 렌즈에서 빛이 모일까? 아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매질의 상황이 반대라서요. 볼록 렌즈에서 오히려 빛이 퍼집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볼록하다면 빛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받기 빠르고 아니 느린 볼록한 모양일 때 빛이 보여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광학장치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빛을 모으는 아이가 있고요. 빛을 퍼뜨리는 아이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요. 빛을 모으는 렌즈를 외우시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요? 빛을 모으는 렌즈가 바로 뭡니까? 빛을 모으는 렌즈가 바로 돋보기, 볼록 렌즈예요. 되겠어? 빛을 모으는 게 볼록 렌즈면 빛을 모으는 거울은 반대입니다. 뭡니까? 오록 거울입니다. 됐어? 그러면 빛을 퍼뜨리는 렌즈는 당연히 오목 렌즈고 빛을 퍼뜨리는 거울은 볼록 거울이죠.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제대로 외우세요. 요것만 알면 나머지 집어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빛을 모으는 건 볼록 렌즈입니다. 됐어? 돋보기. 자, 이때요.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에서의 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얘만 배웠어요. 빛을 퍼뜨리는 물체 앞에가 서 있으면 상은 딱 한 종류다. 우리 그래서 외웠어요. 볼록 거울에서 생긴 상. 중학교 때 외웠죠. 말해요. 뭡니까? 축소. 정리. 허상이다. 물론 이렇게 예쁜 말로 쓰진 않았는데 똑바로 서 있는 작은 상이 생겨요. 이렇게 외웠거든요. 되겠어? 축소된 정립 허상밖에 안 생겨. 이렇게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 앞에가 서 있을 때 나보다 큰 상 절대 안 생겨. 무조건 나보다 작아. 알겠어? 됐어? 네. 그리고 똑바로 서 있는 상이 생깁니다. 이 얘기야.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포커스가 얘란 말이죠. 포커스가 얘야. 자, 그래서 기억해봐. 빛을 퍼뜨리는 아이는 항상 축소된 상이 생기는데 그 축소된 상을 만들려고 우리는 볼록 거울을 주변에 쓴단 말이야. 그래서 편의점에 가면 저 모퉁이에요. 볼록 거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코딱지만하게 이렇게 비치죠. 그러니까 이 볼록 거울 안에 더 많은 나를 비출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을 축소시키면 좋은 점이 뭐야? 라고 하면 이 거울의 크기보다 더 넓은 곳을 비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을 축소시켰을 때 좋은 점은요. 시야를 뭐 할 수 있다? 넓힐 수 있다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넓은 곳을 비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에 있는 도난 방지용 거울. 거울 하나에 편의점이 다 비춰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을 때 코너 틀 때요. 반대편에 차가 오는지 보는 코너 반사를. 그래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죠. 됐어? 네. 그런가 하면 자동차 옆에 튀어나와 있는 뭡니까? 측면. 이걸 우리는 사이드 미러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물체를 실제보다 작게 축소시켜서 그래서 넓은 지역을 비춰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차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차선까지 차가 오는지 본단 말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얘를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필요 없죠. 이걸 배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의 상은 그러면 어떤 애가 만들어져? 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축소된 돌입 실상이라는 게 생겨요. 용어 자체가 어렵죠? 자, 낯설어서 그래요. 자, 다 설명할 겁니다. 확대된 돌입 실상이라는 게 생겨요. 세 번째, 확대된 정립 허상도 생깁니다. 이렇게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에서의 상이 더럽게 복잡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세 종류의 상이 생겨. 자, 뭐에 따라서 상이 결정돼? 어떨 때는 실상이고요. 어떨 때는 허상이고요. 어떨 때는 정립이고 어떨 때는 그래서 네, 돌입이고요. 라고 하는데 꼬매나 무조건 실상은 돌입밖에 없다. 알겠어? 실상은 돌입밖에 없어요. 돌입 실상밖에 없어요. 돌입 허상 병신입니다. 알겠어? 네, 실상은 곧 돌입입니다.
알겠냐? 허상은 곧 정립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한 번만 설명해 줄 테니까 꼬맹이들 예쁘게 한 번만 그려봐. 중학교 때 우리가 작도하는 거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때 그 작도가 바로 기원입니다. 자, 볼록 렌즈 있다고 쳐봐.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어요. 이 볼록 렌즈의 정확하게 가운데를 지나는 중심선을 이렇게 그리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광축이야 이렇게 불러요. 광축. 렌즈의 정확하게 가운데를 통과하는 선을 우리가 광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때 빛이 보이는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하는데 렌즈는 양쪽에 초점이 다 있어요. 자,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에 2배 되는 곳이 있습니다. EF. 자, 그랬을 때 저는 정확하게 제일 먼 EF보다 더 먼 곳에 여기에 물체를 놓고 이 물체의 상을 잡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얘의 상이 얘입니다. 1번. 그래서 얘의 상이 1번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물체를 초점거리와 초점거리 2배 사이에 여기다 놓고 상을 붙일 거예요. 이게 2번의 상이 나옵니다. 초점 안쪽으로 물체를 들고 들어갈 거예요. 이때 3번의 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렌즈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상의 종류가 결정돼요. 가장 멀리 있을 때, 중간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작도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얘네들은 없애고 얘 먼저 해볼게요. 실제로 머리에서 빛이 나갑니다. 여기서 반사된 빛이 나가는데요. 빛이 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그래서 광축과 나란하게 가다가 렌즈 만나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반대편 초점을 향해서 빛이 굴절해서 갑니다. 광축과 나란하게 간 빛은 반대편 초점을 향해서 굴절해서 갑니다. 이게 빛이 가는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렌즈의 정확하게 가운데 중심을 향해서 간 빛은 무조건 직진합니다. 세 번째, 뒤에 있는 초점 아니고 앞에 있는 초점을 지나갑니다. 앞에 있는 초점을 지나서 렌즈를 만납니다. 얘는 무조건 그 다음에 광축과 나란하게 갑니다. 광축과 나란하게 갑니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 빛이 2개가 모인 지점에 나머지 하나의 빛도 와서 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빛이 모이는데 이 모인 지점에 상이 생깁니다. 이 빛이 어디에서 온 거야? 저 화살표의 머리.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길까? 화살표의 머리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이 거꾸로 이렇게 뒤집혀서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실제로 모여서 상을 만들었어? 이거 실상이야. 근데 위아래가 뒤집어졌어? 그게 돌입이에요. 그래서 돌입실상이 생겼어요. 이 얘기예요. 자, 빛이 2개가 모인 지점에 언제나 하나의 빛이 오니까 앞으로 작동할 때는 빛을 구척해 3개 그리지 않아요. 그냥 2개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그렸던 이 선을 무시하죠. 나머지 2개만 작동하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물체를 안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작동해보세요. 자, 이게 첫 번째 생긴 상인데 2번째 물체를 렌즈에 가까이 오른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생긴 상보다 2번째 생긴 상은 첫 번째 상의 오른쪽에 맺힐까요? 왼쪽에 맺힐까요? 해보세요. 어느 쪽 방향에 생길까?
어디 갔어? B 방향, A 방향. 네, B 방향에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요, 얘가 2번 위치로 움직여 가면 2번 위치에서도요 1번 빛의 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 선이 안 바뀌어요. 얘가 하다못해 이 3번 안쪽으로 들어와도 이 흰 선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빛이 모이면 됐어. 이 흰 선 어딘가에서 모입니다. 됐죠? 자, 근데 아세요?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분홍색은 경사가 훨씬 더 급해져야 됐어. 앞에 있는 초점을 지나갑니다. 됐어. 이 분홍색은 안 그리고 했구나. 노란색이야. 중심을 지나가는 빛이요. 이 중심을 지나가려면 경사가 훨씬 더 급해야 됩니다. 이 각도보다 더 많이 휘어서 이렇게 와야 중심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와야 중심을 지나갑니다. 됐죠? 그래서 경사가 더 급하게 이렇게 와서 오다 보니 흰선이랑 만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상도 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보면 잘 봐. 흰선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물체가 오른쪽으로 상이 오른쪽에 가서 생긴다는 얘기는 사실은 상이 이렇게까지 내려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물체가 렌즈에 가까이에 올수록 그래서 상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원래보다 작은 축소된 상이 생기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자기보다 큰 애가 생깁니다. 되겠어? 거꾸로요. 물체가 이렇게 간다고 쳐봐요. 그럼 상도 이렇게 가겠다. 하지만 상이 생기는 라인은 흰색 라인이니까 가면 갈수록 크기가 점점 보여집니까? 작아져요. 됐어?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을 때 축소된 상이 생기다가 됐어? 가까이로 올수록 상의 크기는 점점 커집니다. 자, 그러면 상이 정확하게 나랑 같은 위치가 어딜까? 그거보다 왼쪽이 축소된 상, 그거보다 오른쪽이 확대된 상이거든요. 되겠어? 여기로 가면은 상이 축소돼요. 일로 오면 확대돼요. 그랬을 때 나하고 똑같은 크기는 어딜까요? 그게 바로 EF 위치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EF 위치에 정확하게 올 때 이때 생긴 상의 크기가 나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축소됐다 확대됐다를 결정하는 게 바로 EF의 위치입니다. EF의 위치입니다. EF보다 먼 곳에 있을 때가 축소된 상이고요. EF보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확대된 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생기는 애들은 어쨌든 빛이 다 모입니다. 자, 빛이 모였으니까 실상이고 실상이니까 상이 다 거꾸로 생깁니다. 되겠니? 자, 근데 보면 얘가요. 이게 초점보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볼래요? 초점보다 안쪽에 두고만 골 때립니다. 초점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초점보다 안쪽에 이렇게 들어오면 됐어. 얘가요. 그래서 두 번째 노란색 선이 훨씬 더 경사가 급경사로 이렇게 와야죠. 그래야 중심이 지나겠죠. 급경사로 오는 순간 이렇게 될까? 점점 흰선하고 멀어집니다. 절대로 무만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때 상이 안 생겨요? 라고 하면 여기에서 연장선을 그리세요. 이거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리세요. 여기서도 이 빛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리면 만난 것처럼 보이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난 것처럼 보이는 위치가 있지 실제로 빛이 만난 건 아니고요. 이 위치에 화살표 대가리가 이렇게만 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실제로 보이지 않고 연장선의 빛이 모인 것처럼 보이는 곳에 상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거짓말상 허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허상은 똑바로 서 있잖아요. 정립상. 되겠어? 그리고 나보다 키가 크죠. 그래서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돌입과 정립이 무슨 뜻인지, 실상과 허상이 무슨 뜻인지 되겠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 평생 할 일을 오늘 다 한 거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작도 안 시킵니다. 됐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 삼아서 해본 것 뿐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작도로 문제를 풀 수도 없고요. 작도를 시키지도 않습니다. 자, 보시면요. 렌즈의 중심에서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합니다. 렌즈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F라고 하고요. 렌즈의 중심에서 상이 생긴 위치까지의 거리를 P라고 합니다. 실제로 작도하지 않고요. 그래서 계산으로 물체의 위치, 크기, 실상, 허상 이거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걸 알아내는 식을 우리 뭐라고 한다? 렌즈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렌즈 방정식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2이 F분의 1 이걸로 끝입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F분의 1 저게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렌즈 방정식입니다. 이 렌즈 방정식을 알면 상의 종류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집어넣어보면 돼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요. 첫 번째. 정말 멀리 있을 때 축소된 돌입 실상이 생기는지를 해볼까? 라고 할게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한 번만 계산해 보시면 첫 번째요. 그래서 초점거리가 10인데 물체는 초점거리 2배보다 멀리 있어야 되니까 30입니다. 그러면 이때 B값이 얼마인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초점과 초점거리 2배 사이에 있을 때 상이 두 번째 상이 생긴다고 했어요. 자, 이때 초점거리 그대로 10이고요. 물체는 15의 위치에 있습니다. B값이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그리고 초점거리 안쪽에 들어왔을 때가 세 번째입니다. 자, 초점까지의 거리가 10인 거 맞고요. 물체 A는 5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B값이 얼마인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첫 번째 B값 불러. 얼마? 15. 두 번째 30. 세 번째. 세 번째 거 얘들아 마이너스 10. 보면 얘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얘가 플러스 30 플러스 15라는 뜻이겠지? 되겠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값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됐죠? 자, B 값이 플러스면 얘는 반드시 뭡니까? 우리 실상이다. B 값이 마이너스일 때가 정립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 값이 얼마냐 보다 더 중요한 건 B 값의 부호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B 값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가 도입 실상, 마이너스일 때가 정립 허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가장 멀리 있을 때 얘 B 값이 플러스니까 보시는 것처럼 도입 실상 생겼어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도입 실상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 초점거리보다 멀리 있을 때도 B값이 플러스니까 얘도 도입 실상 생기는 거예요. 초점거리 안쪽에 들어왔을 때가 마이너스니까 정립 허상 생긴다는 거죠. 되겠어? 그럼 축소됐는지 확대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배율을 결정하시면 나보다 얼마나 커? 라고 하는 걸 배율이라고 합니다. 배율은 무조건 여러분들 A분의 B의 절대값이 배율입니다. A분의 B의 절대값이 그래서 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배율입니다. 자, 그 중에서 보이세요? A분의 B 되겠니? 그러면 얘는 배율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내 키의 절반 알겠습니까? 그래서 축소된 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됐죠? 얘 A분의 B 보이세요? 얘 A분의 B 하면 얘 배율입니다. 확대된 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얘 A분의 B 보이세요? 절대값이니까 얘 배율도 입니다. 확대된 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율하고 렌즈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축소됐는지 확대
돌입인지 됐어 정립인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B에 뿔마가 있으면 다른 애들은 뿔마가 없어요? 다 있어요. 자 초점도요. 플러스 초점이 있고 마이너스 초점이 있어요. 저는 다 플러스가 넣는데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볼록 렌즈 하고 있었습니까? 볼록 렌즈처럼 빛을 모으는 물체의 초점거리는 플러스입니다. 빛을 터트리는 물체의 초점거리는 마이너스 초점거리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볼록 렌즈의 초점거리는 플러스고요. 오목 렌즈의 초점거리는 마이너스로 넣으셨어야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초점거리에도 뿔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A에도 뿔마가 있어요? 맞아요. A에도 뿔마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렌즈로부터 나까지의 거리인데 어떻게 뿔마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천체망원경이요. 렌즈가 몇 개 있니? 2개 있어요. 그렇죠? 천체망원경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렌즈가 2개 있어서 여기를 내가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기 빛을 모으죠. 됐어? 그 중에서 눈으로 들여다보는 이 렌즈를 우리가 눈과 접해 있다 저간 렌즈라고 얘기하고요. 물체와 가까이 있는 렌즈를 우리가 괴물 렌즈 또는 현미경에서 얘를 주경 이렇게 불러요. 자, 얘가 렌즈 1, 얘가 렌즈 2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오는 별빛을 굴절시켜서 이 별의 상을 맺힙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에 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자, 근데 얘한테는 어떤 게 물체로 보일까요? 이 렌즈로 뭘 볼까요? 두 번째 렌즈가 보는 게 하늘에 떠 있는 10대 별일까요? 아니면 상일까요? 얘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렌즈는 얘를 보는 거지 얘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렌즈 입장에서 물체는 뭡니까? 얘입니다. 그 진짜 물체? 아니요, 허물체요. 됐어. 그래서 렌즈로부터 허물체까지의 거리가 마이너스 1입니다. 됐어. 렌즈로부터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는 A인데요. 그래서 렌즈로부터 실제 물체가 아니고 거짓말 물체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A로 집어넣습니다. 이걸 허물체, 이걸 실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까지는 되게 이제 많이 가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사용하면 그건 너무 많이 간 거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A가 플러스면 실제 물체. 이거는 거짓말 물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 가야 되는 학교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학교에서 물리를 얼마나 강하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저기까지 끌고 가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은 저기까지는 안 끌고 갑니다. 되겠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24페이지요. 124페이지에 굴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125페이지에 있는 렌즈 방정식까지 끌고 왔어요. 자, 그 중에서 보시면 한 장 넘어갈게요. 126페이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적용해 가야죠. 자, 126페이지의 유형 1번, 2번, 3번인데요. 세 가지 유형 시작.
보시면 첫 번째 126페이지의 자료 해석 1번이요. 자료 해석 1번 보시면 입사각과 굴절각을 줬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입사각의 크기가 굴절각의 크기보다 큽니다. 그러니 첫 번째 A 매질이 B 매질보다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겠죠. 여기가 A 매질, 여기가 B 매질, 그러면 여기가 빠른 매질, 여기가 느린 매질. 그래서 각도 보면 대충 여러분들이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느린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빠른 매질일 때보다 느린 매질일 때 굴절율이 훨씬 더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굴절율이 1이라면 굴절율이 2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54번이요. 매질의 굴절율은요. 느린 매질인 MB가 더 커야 됩니다. 단색광의 속력은 A 쪽이 더 크고요. 이때 파장은요. 진동수는 똑같으니까 빠른 쪽의 파장이 더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장은 A 쪽이 더 깁니다. 단색광의 진동수는요 라고 했는데 굴절을 하더라도 진동수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가 점점 증가하면 이라고 했는데 이거 입사각을 I 굴절각을 R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물리에서는. 입사각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굴절각도 따라서 커진다. 이외에는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단색광이 B에서 A로 입사각 R로 입사시킨다면 자, 거꾸로 입사를 여기서 시켜요. 그랬을 때 입사각의 크기가 R이에요. 그러면 빠른 매질 쪽에서 굴절각은 그래서 R보다 더 커지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R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렌즈에 대한 얘기예요. 렌즈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이 560번 보시면 광선 1이요. 광축과 나란하게 맞죠. 광축과 나란하게 간 빛은 렌즈를 만나면 초점을 향해서 꺾입니다. 자, 광선 니은이요.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굴절하지 않고 이 빛은 직진한다고 했습니다. 광선 디귿이요. 디귿은 볼록 렌즈의 초점을 지나 입사한 뒤 광축과 평행하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EF에 있을 때요.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초점거리의 2배 되는 위치에 있을 때 정확하게 상의 크기가 나와 똑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상의 크기가 똑같다는 건 배율이 1이라는 거죠. 근데 배율은 어떻게 구해요? A분의 1입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물체가 EF에 있으면 상도 EF에서 있다는 얘기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물체가 자 어디에 있을 때 초점 안 생겨? 아니, 상이 안 생겨. 정확하게 초점에 있을 때는요. 보면은 광축하고 나란하게 가서 초점을 지나간 빛과 렌즈의 중심을 지나간 빛이 영원히 평행합니다. 얘가 영원히 평행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안 만나고 연장선에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정확하게 초점에 있을 때는 상이 생기지 않아. 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또 다른 표현으로요. 너무나도 큰 상이 생기는 거야. 무한대의 상이 생기기 때문에 상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체가 EF보다 멀리 있을 때는요. 네, EF보다 멀리 있는 순간 축소된 상이 생기죠. 이런 얘기야.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266번. 스크린에 생기는 상은요. 거기 보셨어요? 앞에요. 물체가 이렇게 된 화살표가 있었는데 스크린에 생긴 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실상인 거구나. 도입상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자, 스크린에 생긴 상은 실상밖에 스크린에 맺히지 않습니다. 허상은 스크린에 맺힐 수가 없어요. 스크린에 생기는 상은 무조건 실상이니까 거꾸로 생긴 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D가 어디에 있을 때 물체가 초점에 있을 때는 정확하게 상이 안 생깁니다. 초점거리가 20이라고 했으니까 D값이 20일 때 상이 안 생겨.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D가 40이면 초점거리의 2배라는 거죠. 초점거리 2배 되는 곳에 있으면 상의 크기는 정확하게 같아 라고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D가 30이면요 라고 했는데 30이면 초점과 초점거리의 2배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확대된 도입실상이죠. 되겠어? 자, 여기에 있으면 상의 크기는 확대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D값이 초점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얘는 상이 허상이라서 이쪽에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스크린은 여기 있으니까 상에 맺힐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허상은 스크린에 상에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요. 문제 수준을 보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은데 문제는 본론으로 들어가면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요. 시간 되는 대로 몇 문제 풀어보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127페이지부터 선생님이 10분이 있다가 질문 받을게요.
176번보다 못 푼 사람. 네 문제는 풀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풀었어요. 자, 127페이지에서 질문. 74. 73, 74 볼 건데요. 73번 보면 그림과 같이 빛의 굴절률이 1.5인 매질 A에서 매질 2로 입사할 때 입사각이 45도고 굴절각이 60이다. B의 굴절률은 얼마니? 스넬 법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스넬 법칙에서는요, 우리 스넬 법칙 공식에서 4개 중에 3개만 물어보고 주고 나머지 하나 구해 라고 하는 건데 NAB는 VB분의 VA고 람다 B분의 람다 A고요.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고요. NA분의 NB야 이랬어요. 자, 거기에서는 뭐를 줬냐면요. 거기에서는 각도를 줬죠. 각도를 주고 굴절률을 물어봤으니까 얘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면 NA 사인 세타 A가 NB 사인 세타 B야. 요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A 쪽의 굴절률이 1.5입니다. 그리고 A 쪽에 입사각이 얼마냐면 45도예요. 그럼 사인 45도가 2분의 1쪽이죠. 됐어요. 그랬을 때 B의 굴절률은 모르니까 NB고요. B 쪽에 생긴 각도가 60도니까 사인 60도 2분의 1 되겠어. 이렇게 해서 B값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4번 갈게요. 그림 가는 단색광을요. 이 문제 별표 치고 잘 보십시오. 자, 단색광을 A에서 B로, B에서 C로 쏴본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쏘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굴절했고 이 각도를 세타, 이 각도를 세타 1이라고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옆에다가 똑같이 놓습니다. 이번에는 B하고 C로 놓는데 이때 각도를 쏠 때요. B2를 쏘는데 B2 각도가 세타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이게 세타2. 그래서 그랬을 때 얘가 굴절해서 가는데 이렇게 가네요. 요 각도가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각도 크기 줬어요. 자,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세타가 세타2고 그 다음에 세타1이야 라고 했으니 저는 세타 값을 30, 얘는 45, 얘는 60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30이면 이 각도가 얼마냐면 60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가 45면 얘 각도가 얼마냐면 3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둘 중에서 각도가 큰 애가 빨라요. 됐죠?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얘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도 보면 이 각도가 이 각도보다 커요.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서 가장 빠른 거 B가 자명해요. 그 다음에 A하고 C 중에서 느리니까 얘네들의 우열을 가리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오메가 이 각도 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 차이가 둘의 속도 차이예요. 그래서 이 각도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얘는 30 나고요. 얘는 각도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15 나요. 그러면 속도 차이를 누가 크냐면 A하고 B 사이의 속도 차이가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는요. 정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감각적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되겠어? 이거 정석으로 풀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굴절률 구하시면 돼요. 되겠어? 여기다 집어넣고 굴절률 구하시면 돼요. 근데 감각적으로는 둘의 각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B의 속도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C고 그다음에 A야 이런 느낌입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굴절률은 속도가 느릴수록 굴절률이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A의 굴절률이 제일 커요. 이런 느낌이죠.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풀어. 됐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